김성호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숫자, 전략, 절대적인 통제력에 의해 이끌려 정상을 향한 끊임없는 등반이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여지는 없었고 행운이나 운명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다. 그것은 지능과 냉정한 실용주의 위에 구축되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세상을 가장 명석한 플레이어만이 승리하는 체스판으로 보게 했습니다. 성호에게 인생은 신비나 기적이 없는 논리적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논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그는 고급차를 타고 번화한 거리를 운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차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신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귀가 터질 듯한 금속 충돌음과 칼날처럼 날아가는 유리 파편들. 충격으로 그는 운전대에 부딪혔다. 그의 척추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그리고 침묵. 모든 것이 짙은, 끊임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다른 감기를 느꼈다. 병원 조명이 너무 밝았고 소독제 냄새 때문에 메스꺼워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경고음은 그의 연약함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뭔가 잘못됐다. 그는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님.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다시 시작하며 절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모든 근육에 긴장을 주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공황은 얼음 파도처럼 치솟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긴 목소리로 침묵을 깨고 열렬히 답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고 얼굴을 감싼 채 손에 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마치 이런 종류의 소식을 발표하는 데 익숙한 듯 중립적이었다. 카터 씨, 귀하의 상태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성호가 말을 가로채기 전까지 계속했다. 사고로 인해 척추가 심각하게 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호는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단어가 그에게 주먹을 날린 것처럼 와닿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논리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방금 한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설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다. 이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척수가 손상되었습니다. 마비는 영구적입니다. 성호는 마치 잘못 들은 듯 몇 번 눈을 깜빡였다. 아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수술과 치료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불할 수 있어요. 의사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시선에 잠깐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다. 카터 씨,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있지만 의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속에서 둔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당신은 내가 이 빌어먹을 침대에 갇혀서 평생을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대답은 마치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 같았다.
성호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이 무겁게 뛰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다른 의견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방에 혼자 남았을 때 침묵은 더욱 더 억압적이 되었다. 벽이 그를 압박하는 듯했고 침대 옆에 있는 휠체어는 모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다. 이게 끝일 수는 없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집착한 모든 논리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희망의 빛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고 앞으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도 없이 하루가 그림자처럼 늘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김성호의 일상은 예측 가능하고 답답해졌다. 각성. 하얀 천장에 시선이 사라졌다. 그는 전화를 무시했고 방문도 거부했습니다. 끝없는 시간을 쓰라린 생각에 잠겨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갔다. 그는 세상이 자신 없이도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러 나갔다. 성우는 자신의 처지가 싫었지만 혼자 나가기를 고집했다. 그는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동정하는 눈빛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는 분주한 광장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 서둘러 가는 사람들, 손님을 끌려고 소리치는 노점상들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멀어 보이고 그의 새로운 현실에서는 거의 낯설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아침,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강타하며 갓바은 커피 향과 지나가는 서둘러 달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실어갔습니다. 성우는 의자 바퀴를 힘겹게 밀며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그가 움직이는 1미터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길을 건너려던 순간 소매가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목소리는 젊고 활기차고 어딘가 모르게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돌려 13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을 보았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였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거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시선에 담긴 자신감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연민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성우는 의심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말을 하려는 듯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후에 이어진 침묵은 아침의 추위만큼이나 짙었다. 성우는 자신이 잘못 들었음을 확신하며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 소녀는 흔들리지 않고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거의 반항적인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섞여 있어 불신이 묻어났다. 제 말이 맞나요?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당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성우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건조하고 갑작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기꾼, 사기꾼, 그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마지막 말은 또다시 헛된 약속이었다.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 소녀는 방해받지 않았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성호의 반응을 즐기는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성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얘야,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 값싼 속임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성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부드럽게, 거의 조롱하듯 웃었다. 카터 씨, 돈은 필요 없어요. 소녀는 응시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많이 알아요. 소년이 그에게 윙크하며 대답했다. 당신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호의 턱에 오한이 흘렀다. 그는 소년이 말하는 방식, 모든 단어에 흐르는 확신과 확신에 괴로워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의자 바퀴를 밀고 걸어갔다. 하지만 이 만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에게 이 소년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성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시하려고 했었고, 그 거리의 아이를, 그 대담한 말투를, 짜증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듯한 말을 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기에 모든 것이 뒤흔들렸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든 채 머릿속으로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나는 당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웃기고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가 이 얇게 가려진 도전을 무시하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성우는 다시 같은 광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왜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소년을 다시 만나서 그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그냥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마치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로등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성호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나는 당신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녀는 작게 웃었다. 물론 아니죠. 백만장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나요?
올바른 질문에만 답하세요. 유 씨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의자 바퀴를 돌려 떠나기도 전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꼬마의 무례함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다시 걷게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성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 소녀는 놀라지 않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기적은 명령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규칙이 생겼군요. 헨리 캐넌이 말했다. 얼마나 편리한지 그 소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규칙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카터 씨, 어떤 일들은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법입니다. 명은 그것을 싫어했다. 통제력을 잃는 게 싫었다.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싫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리며 의자 바퀴를 밀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소년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는 걸 보여줄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세요. 딱 한 번만요. 성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절하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떠나서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계속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말을 듣고 이 의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그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5분만 주세요. 그 소녀는 미소 지었다. 나에게는 하나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은 몰랐다. 김성호는 불가능한 일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논리, 구체적인 효과,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흔들리지 않는 질서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리의 고아 앞에 서서 다른 상황이었다면 순전히 환상으로 치부했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성우는 자신의 이름이 준호라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이 마치 그의 생각을 읽는 듯 주의 깊게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주저함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성우가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아. 준호는 팔짱을 끼고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에 기대어 서서 물었다. 당신은 나를 속이려는 것 같아요. 성우가 짧게 대답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름다운 이야기에 매달리는 아이. 준호는 미소 지었지만 아이의 미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나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죠. 준호는 고개를 기울이며 백만장자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요. 그러니 들어보세요. 소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눈에 갑자기 강렬함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7살 때 차에 치였어요.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공을 쫓았는데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브레이크가 끽끽거리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뿐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준호는 저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척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고 했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했죠. 엄마는 울었지만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아니, 준호 엄마요? 어머니는 저를 어떤 남자에게 데려가셨어요. 소년이 말을 이었다. 치유사라고 부르셨죠. 하지만 그는 절박한 사람들을 강탈하는 그런 사기꾼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믿어야 해라고 말했죠.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이야기를 믿나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그들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경주하게 만들었다. 논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외쳤고 의학은 진단에 있어서 단정적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치료사가 당신을 다시 걷게 했다고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준호는 몸을 웅크리고 성우의 키에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터 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한 말 뒤에 숨어 남은 인생을 이 의자에 앉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당신을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우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웃고 돌아서서 마치 이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도전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 전체는 계산된 도박, 합리적인 결정, 통제된 위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겪어온 어떤 것도 준호가 그에게 보여준 광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 소녀는 증거도 없이 과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된 것을 신비한 남자, 치료사가 고칠 수 있다고 그에게 믿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걷는다는 생각은 잔인한 도발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마음을 단 1초라도 다른 미래로 숨쉬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더 이상 이 저주받은 안락의자에 못 박혀 있지 않은 미래, 일어서서 걷고 발밑의 땅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미래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 함정에 빠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 남자에게 가서 그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어조가 묻어났다. 웨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선을 고정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요트 운 나이어 코어트, 바이디. 이건 의견 문제가 아니야, 꼬마야.
우리는 지구가 둥글냐 둥글냐를 논쟁하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했어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짙어졌다. 유 씨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이 부조리를 없애고 소년의 미친 확신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업가답게 항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방법을 찾던 중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걷기로 넘어가죠. 준호는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떴다. 어떤 종류의 거래요? 성우는 그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고 그의 시선은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그 치료사가 정말 존재하고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저는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당신네 공동체 전체가 다시는 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기부하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빛이 빛났다. 만약 그가 사기꾼으로 밝혀진다면, 이게 사기라면 성호는 반항심이 가득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럼 날 내버려 두세요. 다시는 날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환상은 잊어버리세요. 소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성호는 그가 머뭇거리며 자신의 말의 부조리를 깨닫고 뒤로 물러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준호가 손을 내밀었다. 거래 완료. 성호는 망설였다. 그 소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를 흔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옳은지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자신이 그런 곳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호를 따라 신비한 치료사를 찾아가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는 주변을 둘러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데리고 간 동네는 성우가 사고 전에 자주 다녔던 고급 병원이나 첨단 진료소와는 전혀 달랐다. 여기에는 살균되거나 임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는 이상하고 거의 불안한 에너지로 맥박을 쳤다. 나무와 콘크리트로 만든 집, 그들 앞에는 흙길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를 봐도 희망에 찬 눈빛과 평화로운 미소를 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곳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곳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준호가 옆을 지나가며 물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래. 긴장돼 성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필요 이상으로 의자 바퀴를 세게 밀었다. 시간 낭비일 뿐이야. 두고 보자. 성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준호가 그를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건물로 인도하는 동안 정면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걸어가자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하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서로 소개도 하지 않고도 그가 누구인지 아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우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당신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요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노부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건 당신이죠.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신비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성우는 눈을 굴렸다. 좋아요. 퍼즐이 더 있네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여자는 그의 냉소적인 태도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몇 년 전 퇴행성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는 긴장했고 불쾌한 떨림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력을 되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은가? 성우는 다시 질문을 하려다가 멈췄고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맑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당당한 체격과 밝은 미소를 지녔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말기암에 걸렸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성우는 머리로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 웃기네요.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왜 증거가 필요한가요? 준호가 물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있는데 적어도 당신이 아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유씨는 짜증스럽게 이를 악물었다. 그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불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서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김성호는 그토록 낯설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겸손한 방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점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 안에는 임시 호텔에 놓인 촛불이 켜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식물이 타는 희미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사람들이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사람도 있고 벽에 기대어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는 그들이 곧 보게 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단순한 접촉, 몇 마디 속삭임,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의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방의 중앙에 한 인물이 나타났다. 회색 머리에 단순한 옷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차분했고 이성 너머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만함이나 연극성이 전혀 없었고 다만 조용한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카터 씨. 그는 부드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답을 찾으러 왔죠. 성호는 팔짱을 꼈다. 내가 내기하러 온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 남자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의 깊은 곳에는 믿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틀렸어요. 저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왜 여기에 있나요? 고요. 성호는 자신이 답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치료사가 앞으로 나서서 성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원치 않는 떨림이 그의 척추를 따라 흘러내렸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것을 느꼈다. 치료사는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지시하듯 천천히 움직였다. 공기가 바뀌었고 성호는 잠시 동안 이상한 따뜻함이 척추를 타고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는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몇 초간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변화도, 변신도, 갑작스러운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를 움직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실망이 그의 내부에서 불덩어리처럼 불타올랐다. 그만하면 돼요.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는 치료사의 손을 거칠게 밀어내고 재빨리 의자를 돌렸다. 이거 농담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성호, 어텐즈즈. 아니요. 성호가 폭발했다. 그의 분노가 경로의 홍수를 쏟아냈다.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왔어요. 그래도 기회를 줬죠. 왜? 좋은 말 듣고 불필요한 따뜻함을 느끼려고. 치료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모든 기적이 우리가 기대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참 편리하죠. 성호가 말을 뱉었다. 그의 실망은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과 모호한 설명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중얼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성호는 다시 말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넌 졌어. 꼬마야. 이제 날 내버려 두렴. 그러고 나서 성호는 의자를 돌려 방을 나갔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잠시 희망을 품고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결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밤은 무겁고 숨막힐 듯 길게 이어졌다. 김성호는 방 안에 웅크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에 숨어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침묵은 완벽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가 공동체를 떠난 후로 그의 내면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뛰며 불씨처럼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듣고,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을까? 준호의 모든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했다. 소년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눈빛의 단호함, 성우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아는 듯이 말하는 방식. 그것은 그를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경험을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고, 완벽하게 쓰여진 책의 틀린 페이지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이 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발에 약간의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갑자기 눈을 떴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아니, 그는 거기 서서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심리 게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따끔거림, 희미하지만 틀림없는 느낌. 그는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저 피로, 스트레스, 무작위적인 신경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 따끔거림은 더욱 강해졌고 마치 그의 발에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의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만졌다. 내 발이 담요 아래에 있었고 피부는 그대로였고 변함없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였습니다. 아니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운명이 아니었어. 의사들은 단호했습니다. 의료 보고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발가락을 꿈틀거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님. 그는 언제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성은 그에게 따끔거리는 감각은 단지 유용한 반사작용이며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치 그 감정을 지울 수 있을 듯이,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듯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따끔거림은 생생했고 그와 함께 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나쁜 것, 즉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존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학적 진단보다 그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김성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전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불타고 있었다. 그 따끔거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틀림없는 감각. 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불안한 긴장감 속에서 밤을 보냈고 그 감각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다리의 모든 근육을 확인했지만 헛수고였다. 논리적으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연이며 의미 없는 신경적 충동일 뿐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 그가 명명하기를 거부한 무언가가 어쩌면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과 답의 부족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싫어하는 것은 그가 부인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다시 이 공동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 길은 지난번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았다. 그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적 전쟁을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1km를 이동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다. 마치 그의 몸속의 일부가 이곳에 도착하면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대가 담긴 표정을 지었다. 전날 그를 본 사람들은 그가 왜 돌아왔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지만 평소에 오만함은 없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성우는 눈을 굴렸다. 나는 당신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죠. 그는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다. 다리에 뭔가 느껴졌어요. 뭔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내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방은 똑같았습니다. 촛불, 향기, 고요함, 세심한 사람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 고요했다. 카터 씨.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성우는 망설였다. 그 질문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해 보였다. 준비가 돼. 아니,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치료사는 미소를 지으며 성우의 다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성우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유지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는 순간 깊은 따뜻함이 그의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전날 밤의 따끔거림처럼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흐름이었고 그의 척추를 따라 불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몸서리치는 기분을 느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피부는 오한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커져서 다리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에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맙서사, 군중 속에 누군가가 속삭였다. 성호는 거의 숨이 차지 않았다. 이성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근육이 떨렸다.
준호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빛냈다. 엘레즈 성호. 그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울려 퍼졌다. 성호는 마치 자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마지막 힘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의 근육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가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마비된 후 그의 다리는 움직였습니다. 군중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고통이었는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웨이는 어깨를 꽉 쥐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일어나. 성호 해저터.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웨이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의자 팔걸이에 기대어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 일어섰다. 방 안의 침묵은 1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지만 김성호에게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그의 근육은 떨리고 약하고 불안정했으며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다리는 마치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가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발 밑의 땅, 방, 군중, 주변의 깜빡이는 촛불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직 이 순간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은 조용하고 이해심이 넘치는 자부심으로 빛났다. 네가 해냈어. 그는 속삭였다. 성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논리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변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나아갔다. 치료사는 그의 옆에 서서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성호, 아직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맡고 있던 것이 마비보다 훨씬 강했어요. 성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멈추기도 전에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숨기려고 했지만 준호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호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감사했고 그 순간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성호는 공동체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삶이 바뀐 사람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이야기들을 듣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실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온 그 남자가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나날은 힘의 시험이 되었다. 그의 다리는 약해졌고, 그의 근육은 움직이는 법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걸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전투였지만 그는 그 전투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껏 본 모든 것, 자신이 된 모습 때문에 그냥 떠날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사치스러움, 차갑고 생명이 없는 벽, 고요함,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듯했다. 그 거대한 집에 홀로 앉아 영혼의 구름에 에워싸인 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성호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변호사, 컨설턴트, 재무자문가로 구성된 팀을 모았습니다.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의 재산은 이제 더 큰 일에 쓰일 차례였다. 첫째,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부를 하여 주택, 의료 서비스,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한때 자신처럼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애인들이 치료, 물리치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카터 재활 및 희망센터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신이 구한 지역 사회 근처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성우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연결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센터 개원식 밤, 성우가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 소녀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비켜섰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애. 작별 인사. 무슨 일이야? 성우가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서 제 일은 끝난 것 같아요. 당신이 찾던 걸 찾으셨잖아요.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 가시나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저는 항상 거리에서 살았어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성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 넌 어디에도 안 갈 거야. 이제 집이 생겼잖아. 소년의 눈이 커졌다. 얘야, 난 아버지가 없었어. 가족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성우는 팔짱을 끼고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우주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준호의 자신감에 금이 갔다. 그는 취약해 보였습니다. 저를 입양하고 싶으신가요? 성우 사오리트. 내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은 아니야. 넌 여기 속해 있고 내 거야.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았다. 성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천천히 그를 다시 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기적이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